네네. 오늘 광고산업정책 컨트롤타워 정립 촉구 특별 세미나를 위해서 사회와 발제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교수님들 그리고 현업 광고인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광고에 대한 관심과 또 애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참석자분들과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 세미나를 보고 계실 광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는 온 오프라인의 경계가 사라지고 또 속도와 융합이 절실한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산업 간의 경계, 또 미디어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다양한 콘텐츠가 서로 통합되고 융합되는 그런 현상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당연하고 익숙한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직면한 또 현실은 이 전 세계 광고 산업이 아주 치열한 경쟁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광고와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에드테크는 광고 기법의 획기적인 그런 변화와 함께 글로벌 기술 경쟁을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국내 디지털 광고 업계를 보면 규모 면에서나 기술 면에서 아직도 열세에 있고 나아가서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은 아직도 뒤처져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디지털 광고 전문 인력의 양성이라든지 또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정부의 관심과 지능이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체계적이고도 속도감 있게 우리 광고계를 진흥해야 할 정부 부처에서 지금 인쇄 광고는 문화체육관광부, 또 TV 광고는 방통위, 인터넷 모바일 광고는 과기정통부, 그리고 오개 광고는 행정안전부, 이렇게 주무부처가 매체별로 각각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원화된 구조는 정책 수립의 혼선을 가져올 뿐더러 각 업종별로도 또 광고 관련 정책을 나누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과다한 규제가 또 남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구나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세계 7위의 한국 광고산업 규모에 비해서 아주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광고산업은 무한한 가치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창조 산업이고 또 문화 콘텐츠 산업입니다.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규모는 126조, 이 중에서 광고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출판 방송에 의해서 세 번째 규모인데요, 18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광고 산업보다도 규모가 훨씬 작은 그런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영화 이런 데는 모두 일관된 주무부처의 관리 하에서 법률에 근거한 체계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광고 산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측면과 함께 문화적 또 사회적 측면에서의 그 영향력을 감안하면 통합된 컨트롤 타워의 관리하에서 일관된 정책 수립과 진흥이 광고 산업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광고 산업 정책을 일관되고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정립되기를 희망하는 광고계의 목소리가 차기 정부에 전달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저희 연합회에서도 광고인들의 진정성과 간절함을 차기 정부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달하고 또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컨트롤 타워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세미나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사회를 진행해 주실 이수범 인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대 신문방송학과의 이수범 교수입니다. 최근 차기 정부 미디어 산업에 관련된 세미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국광고총연합회군요, 이름이. 그래서 좋은 세미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각 발제는 20분 동안 진행되겠고요. 저희는 10분 후에 다시 자리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제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받은 서울대 광고홍보학과의 김병희라고 합니다. 김낙 회장님을 비롯한 광고계의 많은 선배, 동료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국내 광고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도 짚어보고 알고 있었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을 환기함으로써 컨트롤타워 정립에 무엇이 필요하고 시급한 당면 과제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산업의 중요성과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제 광고의 중요성이 있는데 제가 주목했던 것은 그 세계 가전제품 세미나라고 할 수 있는 CES 2022에서 앞으로 팬데믹 이후에 완전히 새롭게 재편되는 경제 환경에서 과거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균형으로 이동할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앞으로 비대면 회의, 재택근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일상생활 자체가 달라질 것인데 그 중에서 5가지가 제시가 됐습니다. 신기술의 우위를 가진 국가,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 창조적 파괴를 이끄는 산업, 혁신 역량이 뛰어난 기업, 그리고 변화를 먼저 알아보는 투자자, 새로운 일자리에 준비된 개인이 세상을 주도할 것이다. 이 5가지가 바로 최근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우리 광고 산업은 오래전부터 창조적 파괴자를 업의 생명이자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고 산업의 위상은 굉장히 낮습니다. 사업자의 97.5%가 50인 이하의 소규모 중소업자로 되어 있고, 분명히 광고 산업이 콘텐츠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문체부에도 콘텐츠 산업으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만 지금 광고산업진흥법 근거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취업 유발, 생산 유발 이 부분에서도 1, 2위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난 작년 12월 24일에 참 날짜도 좋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김승수 의원께서 광고산업진흥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이런 법안을 바탕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진흥과 관련된 법적 논의가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광고산업 그 규모별로 보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규모 인원들이 지금 굉장히 많고, 그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 산업의 이 구조 자체가 마치 풀뿌리 민주주의처럼 다양한 중소업체들로 아주 작은 규모의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업체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급의 측면에서 보면 그 1억 원 미만, 또 1억에서 10억 뭐 이렇게 이제 여러 이렇게 규모들이 있는데, 정말 10억에서 100억 원 사이가 약 43.8%에 이를 정도로 다른 산업에 비하면 굉장히 100억 원이면 작은 어떤 매출의 규모라고 할 수 있죠. 심지어 학원가만 해도 20조 원에 해당되는 그런 엄청난, 광고계보다 더 큰 시장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광고산업부는 굉장히 좀 열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광고의 기능은 많은데 엄선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광고의 정말 순기능은
경제적 측면, 또 사회문화적 기능, 대중매체 육성 기능, 정보 제공 기능, 소비문화적 기능, 광고의 마케팅 기능. 특히 이제 최근에 주목받는 것은 광고의 사회문화적 기능입니다. 광고 자체를 가지고 굉장히 그거를 패러디하거나 즐기는, 그리고 광고를 콘텐츠로 보는 이제 그런 기능들이 최근에 와서 2015년 이후에 굉장히 늘어나게 됐고, 점점 더 관점이 약해지는 것은 이 대중매체 육성 기능이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오래전부터 광고는 4대 매체의 물적 토대를 지원하는 재원 조달 기능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됐는데, 그런 관점들이 좀 바뀔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비해서 광고의 역기능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주의를 조장한다든가, 문화 수준을 획일화시킨다든가, 그 다음에 그 부당 광고나 부정적인 광고들이 문화적 악영향을 끼친다거나, 또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가 경제에 미치는 순기능도 있지만, 광고가 경제에 미치는 역기능도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구매를 조장하거나 불쾌감을 유발한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많이 논의된 광고의 역기능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것은 광고의 기능이 상당히 좋은데 오해되는 것들이 꽤 많이 있고, 이런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광고의 가치를 사회에 제고하고, 사회 구성원들한테 광고가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수단의 기능만이 아니라 광고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광고의 가치 제고를 하는 그런 것들을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광고의 문화 콘텐츠로서의 기능입니다. 지금 보시면 2019년 매출액 측면에서 전체 그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지금 광고가 거의 뭐 세 번째 정도로 높은 수준의 지금 매출액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만화산업진흥원이라든가 영화산업진흥원이라든가 심지어 게임산업, 그러니까 학부모들한테 그렇게 학부모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들 게임 때문에 그 속그리 하는 학부모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산업진흥원까지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산업진흥원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콘텐츠 산업별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보면 지금 그 생산 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취업 유발 효과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심지어 게임이라든가 영화에 비해서 생산 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고, 취업 유발 효과는 만화나 애니메이션 이런 쪽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높다는 사실을 수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광고의 부가가치 창출 기능입니다. 생산 유발 효과와 고용 유발 효과가 굉장히 높은데요. 광고 산업은 매개 산업이고 또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인데, 바로 그런 경제적 파급 효과가 높은데도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다른 산업과의 연관성 유발 효과를 보면, 이거는 이 자료는 박종구 박사, 이시훈 교수 등등 네 분께서 코바코에서 작년에 연구했던 연구 결과에서 가져온 건데요. 광고 산업의 생산 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취업 유발 효과를 보면 다른 산업보다 월등히 높다는 사실을, 거의 2배, 심지어 3배 정도 높은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취업자 수는 콘텐츠 산업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광고 산업이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나 연관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고의 창조 산업,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라는 개념이 영국에서부터 주로 시작이 됐는데요. 이건 분명히 광고에서 크리에이티브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창조 산업 기능이 높습니다. 그래서 세계 이제 여러 기구에서는 창조 산업의 영역을 분류를 했는데요. 영국의 DCMS에서는 광고를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했고요. UN에서도 창조 서비스 광고라고 해가지고 8번째로 했고요. 와이포 세계 저작권 협회에서도 광고를 첫 번째로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CCM에서도 광고를 13번째로 높은 것처럼 광고는 중요한 창조 산업입니다. 그리고 광고 가지고는 공익적 기능이 굉장히 있습니다. 공익적 기능은 경제산업적 측면, 즉 효율적인 상품 구매를 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영상 콘텐츠 산업의 핵심 역할이라는 사회문화적 측면, 그 다음에 정부 정책에 대한 공적 소통 측면, 이제 코바코의 공익 광고 영역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언론재단의 정부 광고 영역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광고들이 전부 다 광고의 공익성을 환기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회 속에서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는 거죠. 광고의 대중매체 재원 기능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고, 신문은 70% 이상, 방송은 전체 수익의 90% 정도가 광고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재원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온라인 광고가 전체 광고 산업에서 50% 이상이 넘어갔는데요. 기존에는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이렇게 4대 매체 위주로 이렇게 미디어를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분류해서는 이제 미디어 환경 산업적 측면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소비자의 접점이 어떤 거냐, 그 다음에 광고 형식이 어떤 거냐, 그 다음에 실제로 송출 방식이 어떻느냐, 그 다음에 실제로 광고비 매기는 과금 체제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4가지 입체적으로 봐야만이 광고 전체를 다 볼 수 있다. 그래서 스크린 크기에 따라서 사물 인터넷부터 전광판까지, 그 다음에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그 다음에 검색이냐 노출형이냐, 그 다음에 CPM 1000명당 광고비냐 아니면 CPV냐 등등 이런 거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체계입니다. 그리고 GDP 성장률과의 관계를 보면 우리나라 GDP와 총 광고비의 관계를 보면 늘 GDP의 1%가 안 된 상태로 이렇게 올라왔고 경제 여건과 아주 민감하게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서 성장이 불투명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가 끝나면 광고 산업이 좀 긍정적으로 될 것이다라는 장밋빛 전망들을 전문가들께서는 좀 내놓고 계신 편입니다. 총 광고비도 최근에 보면 이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는데요. 전체 방송 매체 비중의 약 29%, 인쇄 매출의 비중이 약 13.5%로 전체 광고비의 약 45%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디지털 광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광고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서 핵심 쟁점은 여러 가지 이제 광고 형태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비대면 비즈니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앞으로 온라인을 위한 오프라인을 위한 온라인 활동인 온라인 포 오프라인, 5포1 이런 식으로 플랫폼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모바일 광고가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2020년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체 광고 시장에서 50%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광고비 집계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지금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그래서 해외로 유출되는 유튜브 광고비의 추정액을 약 1조 4,547억 원, 그리고 약 4,500억 원이 미디어 재원이라는 4,500억 원이 또 빠져나가고 있고, 그래서 하나 예를 들자면 오징어 게임에서 1조를 벌었다고 하지만 사실 한국의 제작사는 고작 200억 원을 받았고요.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9,800억은 넷플릭스에서 가져갔다. 이렇게 참 놀라운 이런 현실인데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도 광고산업진흥법을 제정해야만이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질적 측면에서 보자면 온라인 광고의 범위는 모바일, 스마트, 온라인, 디지털 이런 형식으로 좀 돼 있고요. 최근에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와 소비의 이분화 추세, 또 개인화 마케팅과 브랜드 마케팅의 추세 같은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구매에서 소비로, 소유에서 공유로 가치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2O 플랫폼이나 옴니채널 같은 것들이 앞으로 계속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직면해 있는데요. 광고 기술, 가상현실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잘 활용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개인 맞춤형 광고나 OTT 플랫폼, 그다음에 MCN이라고 하는 다중 채널 네트워크, 그다음에 브랜디드 콘텐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광고계를 살찌울 거라고 봅니다. 디지털 광고의 미래는 크게 하드파워와 소프트웨어. 이 그림은 맨 처음에 이제 그 신원수 부회장께서 처음에 이제 이거를 제안을 하셨고, 저도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 자리에서 다시 소개를 드립니다. 하드파워, 소프트파워가 있는데 디지털 테크 영역이 있고 디지털 플랫폼이 있고 디지털 콘텐츠 영역이 있는데 바로 기술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유통이라는 부분, 이 제품이라는 부분이 삼박자가 다 맞아야만이 바로 디지털 영토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데 광고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덴츠의 인공지능 카피라이트 아이코라든가 디지털 사이니지, 그다음에 미디어 파사드 이런 것들이 앞으로 크리에이티브 부분과 5개 광고 부분을 보다 살찌울 거라고 봅니다. 광고 총연합회에서는 2020년에 이런 광고산업 관련 3개 단체가 주도가 돼가지고 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을 냈고요. 이 핵심은 규제의 실효성 여부, 비대칭 규제 해소, 그다음에 광고산업 성장에 기여 같은 규제 개선의 3가지 원칙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이 있었고요. 내용 규제가 있었고 형식 및 양적 규제를 말씀하시면서 개선 방안과 기대 효과를 했고, 이게 아직 이제 제안은 됐는데 그 후에 정부 쪽에서 아직 그러니까 비유적 표현으로 하자면 크게 반응이 없어서 아직 잉크가 마르지 않았다,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한테는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중요한 문제가 있고, 이러기 위해서도 광고산업진흥법은 반드시 시급한 임박한 당면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 속담에 태풍이 불면 어떤 이는 담을 쌓고 어떤 이는 풍차를 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정말로 위기로 인식하면 담을 쌓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바람이라는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기회로 인식한다면 풍차를 단다는 거죠. 지금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고 팬데믹 시대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갖고 있는 이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루돌프 폰 예링이라는 분은 독일의 법철학자입니다. 법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법적인 차원에서 권리를 주장을 하지 않으면 그런 권리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권리를 자기가 찾을 사람은 반드시 자기 권리를 주장해야만이 국가가 그 권리를 보장해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지금 이제 광고산업진흥법은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권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미뤄지거나 하지 못했거나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의 권리를 찾아먹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은 광고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권리에 정말로 풍차를 달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비혜 교수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풍차를 꼭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광고 산업이. 예. 두 번째 발제는요, 이시훈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발제는 20분 정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규제 현황과 개선 과제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계명대학교 이시훈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세미나 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청해 주시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언론학회, 방송학회 그런 미디어 관련 학회들이 차기 정부의 이 미디어 정책에 대한 세미나를 거의 일주일에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광고 관련 고민 이런 것들이 정말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청년협회 김낙현 회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주제는 국내 광고산업의 규제 현황과 개선 과제입니다. 그래서 크게 5가지의 내용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문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광고가 어떻게 규제되고 있는지 규제 현황에 대한 거, 세 번째는 그럼 어떤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 문제점 분석, 네 번째는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 제도 개선 과제, 그리고 결론, 이렇게 5가지의 요소를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문제 제기하기 전에 그럼 우리나라 광고 산업이 어떤 환경 속에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요성 요인 혹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위기 요인 혹은 한계점, 단점 혹은 극복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5가지에 대한 이야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서서 김배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광고 산업은 다른 어떤 미디어 관련, 콘텐츠 관련 사업보다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부가가치라든지 취업 유발이라든지 그래서 정부가 육성의 어떤 출발점을 살기에 충분한 산업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때 역시 김혜경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래의 창의 산업이기도 하고, 세 번째는 이런 경제적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사회문화적으로도 기능을 하고 있는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광고 산업입니다. 네 번째는 미디어 재원이 바로 상당수가 이 광고 재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 성장의 토대가 되기도 하고요. 마지막 5번째가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산업이 바로 광고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고 산업이 위기의 요인 혹은 우리가 한계를 극복해야 될 5가지 지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성장의 정책이 있다라는 거죠. 고속 성장의 시대가 아니라 저성장, 때로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우리 광고 산업이 겪고 있을 정도로 지금 성장의 정책입니다. 두 번째는 매체 간 불균형 성장, 그래서 성장하는 매체와 그렇지 않은 매체의 갭이 점점 커져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 산업의 양극화, 즉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인력 양성이 적신호, 즉 광고공부학과에 지원하는 학생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또 대학에서도 가르치는 광고공부학과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광고 패러다임의 변화죠. 과거와 같은 광고가 아니라 디지털 광고, 지금은 이제 또 커머스와 합쳐진, 그래서 이게 유통이냐 광고냐에 대한 경계까지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 제가 한 3가지는 이 양적인 좀 근거를 보여드리는데요. 작년에 제가 코바코 연구를 했어요. 코바코 연구를 하면서
그때 만든 자료인데 이 세 장은 제가 어느 세미나 가든지 간에 광고 산업이 이렇게 어렵다. 광고 산업이 육성 지원 대상으로 빨리 해서 좀 혹은 아니면 규제라도 풀어줘서 광고 산업에 좀 숨통을 트여주는 게 좋다라는 그런 근거로 이야기할 때 이 세 장의 슬라이드를 꼭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매체별로 불균형적 성장을 한다는 거죠. 디지털 온라인 광고를 제외하면 모든 광고가 지금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근데 평균은 저희가 뭐 1.1%에서 5%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을 제외해 보면 전부 다 역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점의 어떤 실증적 근거는 광고 산업의 양극화입니다. 50인 미만과 50인 이상으로 광고 산업의 주체를 기업을 나눠보면 50인 미만은 사업체 수는 늘었는데 취급액은 줄어들고 있고요. 50인 이상은 사업체 수는 줄었는데 취급액은 늘고 있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비 현상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 산업 인력 양성의 위기인데요. 광고 공부학과 학생 수를 제가 지난 5년간을 이렇게 데이터를 내봤더니 학과 수가 9.1% 줄었고요. 입학처 수가 14.8% 줄었고 재적하고 있는 학생 수는 무려 37.5%나 줄었습니다. 이것은 밑에 표에 보시다시피 4년제 평균이라고 할 수 있는 전체 대학의 입학 정원이 5.9% 줄고 학생 수가 6.7% 준 것과 비교해 보면 감소의 폭이 다른 어떤 전공 영역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원인은 광고 산업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렇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즉각 변하지 못하는, 즉 적시성의 부족이라고 저는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적시성이 부족하냐? 또 그 원인을 살펴봤더니 첫 번째는 이런 정책과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부족한 거고, 두 번째는 규제 체계가 너무 복잡해서 개선이나 개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 이 두 가지라고 저는 진단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이쪽 규제 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거고요. 컨트롤 타워 부분은 아마 선발자이신 박홍인 박사님께서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떤 우리나라 국내 광고 산업이 어떤 규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의 기준으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률 성격에 따른 규제고요. 두 번째는 규제 성격에 따른 분류입니다. 첫 번째 법률 성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크게 네 가지의 광고 규제 체제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가 기본적인 광고 규제, 두 번째가 매체별 광고 규제, 세 번째가 업종별 광고 규제, 마지막 네 번째가 광고 대행 및 판매에 대한 규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 광고 규제는 표시광고법에 광고 그리고 표시 그리고 광고에 대한 여러 가지 금지 조항과 표시 의무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저 표시광고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17개의 예규, 고시, 공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뒷 슬라이드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체별로 광고를 규제하고 있는 곳은 방송법, 5개 광고물법, 정보통신망법, 이 세 개 법에서 각 매체에 대한 광고 규정을 다루고 있고요. 신문법과 정기가능문법에도 그 조항은 있습니다. 딱 두 매체는 한 가지 조항이 있는데 기사와 광고는 구분되어야 된다. 그 조항은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광고 규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 담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아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업종별 광고 규제인데요. 업종별 광고 규제는 가장 많은 광고 규제입니다. 모든 업종 아니고 다수의 업종들이 이 업종별 광고 규제를 가지고 있고요. 뒤에 한 80개 정도의 법률 중에 상당수가 이 업종을 기반으로 한 광고 규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식품표시광고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그래도 몇 개 업종을 통합된 규제법이고요. 의료법 등 굉장히 많은 다수의 법들이 각각의 업종별로 광고에 대한 제한, 금지, 또 의무 표시 사항 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광고 대행 및 판매 규제로 미디어랩, 방송광고 판매 대행법에서 그 지상파 방송과 종편의 직접 영업을 금지하고 있고 또 결합 판매를 의무화하고 있는 등의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공정거래위원회
97개 예규고시인데요. 이 공정거래위원회 보면은 굉장히 다루고 있지 않은 영역이 없을 정도라고 해서 금융서부터 뭐 부동산, 비교, 인터넷 광고, 뭐 추천 보증 해가지고 17개의 예규를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가이드라인과 예규가 가지고 있는 법적 안정성 혹은 법적인 확실성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이 심사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보면 여기에서 허용한 광고라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 즉 위법 사항이 있을 때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금지하고 있는 광고를 했다 하더라도 소비자 오인성과 공정거래 저해성이 없으면 위법 사유가 조각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금지하고 있는 걸 하더라도 법적 처벌을 안 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서 허용하는 것을 하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고시와 예규의 어떤 활용성, 현실성이 저는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분류 기준인 이제 규제 성격에 따라서 규제 현황을 보면 광고의 형식을 규제하고 있는 형식 규제, 내용을 규제하고 있는 내용 규제, 그다음에 거래를 규제하고 있는 거래 규제,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형식 규제는 방송 광고하고 5개 광고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방송 광고의 형식, 방법들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고요. 5개 광고는 역시 17개 정도 돼서 유형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규제가 가장 많은 규제죠. 광고 산업에 있어서 부당한 광고 표현에 대한 규제라든지 의무 표시 사항을 꼭 적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광고 금지 업종을 규정하는 거, 광고 모델 규제, 광고 시간대 규제 등이 있습니다. 광고 시간대 규제는 거래 규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같은 법률에서 담고 있는 것이 많아서 업종별 규제에 있기 때문에 시간대 규제도 내용 규제에 담아봤습니다. 마지막 거래 규제는 앞서서 얘기한 판매 규제와 동일합니다. 지상파 종편 직접 광고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지상파 방송만 결합 판매, 지상파 미디어 랩이죠. 네, 정확하게는 지상파 미디어 랩에만 결합 판매를 부과하고 있고, 이종 매체 간 결합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이런 요소들이 거래 규제의 내용입니다. 이 중에 하나 좀 첨가해서 설명하고 싶은 것은 이제 광고 모델에 대한 규제입니다. 광고 모델에 대한 규제는 굉장히 많은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약예품, 의료기기, 화장품에서 모델 제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 교수니까 어떤 것이 내가 모델이 되고 모델이 안 될 수 있는가 보면 건강기능식품하고 의료기기는 명확하게 대학 교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의약품 광고를 할 수 있느냐? 모릅니다. 해서 걸리면 규제가 되는 거고, 아니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그 밖에 추천한 자 또는 그 밖에 추천한 자, 여기에 그 밖에가 전문가를 지칭한다고 하면 제가 해당이 되고, 그 밖에 제가 빠지면은 저도 광고 모델을 할 수 있는 거죠. 의약품 같은 경우는 더 광고 규제가 심해서 복장을 해도 위법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약사나 의사 가운을 입고서 광고 모델을 하는 것 자체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델 규제보다 좀 강력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의약품 광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광고 규제가 촘촘히 되어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이게 규제가 있어도 작동이 잘 되고 그 규제가 합리성을 지니고 또 사회적으로 용인된다면 사실 큰 문제가 없죠. 근데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법률 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많다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30장인데 이 법률 80개가 한 8장 정도예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조금 안 되는 건데요. 이거 제가 다 못 찾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표시광고법, 소비자광고법, 가맹사법, 판매법이고, 광고 관련 아까 말씀드렸던 17개의 심사지침이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저 80개에는 저런 가이드라인이나 심사지침을 뺀 겁니다. 법률만 80개고요. 저거 별도입니다. 가이드라인이나 심사지침을 넣은 것은 법률은 아니지만 광고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규제로 느끼는 것들 몇 개를 넣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광고심의규정은 법률은 아니지만 방송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저 심의규정을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 있고, 행정안전부 말씀드렸듯이 5개 광고물법과 관련돼서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도 굉장히 많은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규제 성격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형식 규제의 내용이냐, 내용 규제의 내용이냐, 거래 규제의 내용이냐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 없어서 그냥 금융위원회는 이런 법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사실 식약처도 보건복지부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또 별도로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식약처, 외청이라고 하죠. 그죠? 네, 보건복지부의 외청입니다.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만은 약간 광고산업을 진흥하는 법률입니다. 저게 지역특구법이라고 있는데요. 지역특구에 5개 광고를 할 때 기존의 5개 광고보다 약간 느슨하게 해서 5개 광고 산업을 진흥시켜주는, 그래서 80개 법률 중에 이 법률만 형식 규제를 예외 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원자력안회 등 해서 전부 80개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은 광고 제작 업무의 부담으로 작용하죠. 자기 광고인이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 이 80개 법률 중에 내가 어디에 저촉됐는지 찾아봐야 되죠. 17개 또 고시도 봐야 되죠. 또 제가 법률만 다뤘지 법률 말고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은 제가 한번 25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나면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500개입니까? 예, 500개라고. 예. 그래서 법령 개정을 하려고 하면 이 관련 부처가 많아서 개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찾은 것이 동일 사안에 따라서 3개 법률, 즉 관리하는 3개 부처가 달리 가지고 있는 것이 사행산업입니다. 정부가 허락하고 있는 사행산업은 6가지가 있습니다. 카지노, 경마, 경륜견전, 복권, 스포츠 복권, 소싸움 이 6가지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는 사행산업에 관한 광고 선전 행위 현장 확인 및 지도 감독 규칙에 따르면 이 6개는 모든 매체 6개 사행산업은 광고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개 광고물 법에 보면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전 광고는 어렵고요. 복권, 스포츠 복권, 소싸움은 광고는 가능하나 사행심을 부추기는 표현 금지하고 있습니다. 내용 규제만 하고 있습니다. 방송 광고에 관한 심의 규정은 이 6개 사용사 모두를 다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항산업에 대해서 다 된다, 3개만 된다, 다 안 된다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개 부처가 다른 룰을 지금 적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식 규제상의 문제점은 유형 규정이 굉장히 비체계적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집어넣고 빼다 하다 보니까 체계성이 부족하고요. 또 창의적이고 새로운 광고 시도를 좀 제한하고 있고 또 지나치게 너무 세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 규제상의 문제점은 일단은 매체 간 불균형이에요. 방송 광고는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고 온라인 모바일은 규제가 좀 느슨하거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업계 자율의 사전 규제가 좀 많습니다. 음료, 의약품, 식품, 금융 등은 사전심의, 자체 사전심의 혹은 업계 중심의 사전심의를 하고 있고요. 전문가 모델의 제안으로 유명인이 전문적인 내용을 광고하는, 즉 자기가 잘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해야 되는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대착오적인 시간대 규제, 어린이라든지 뭐 주류라든지 그 다음에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시간대 규제가 심한데 요즘은 시간대대로 사람들이 미디어를 소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간대 규제가 있다는 거죠. 거래상의 문제점은 이거 역시 광고주들의 원스톱 서비스를 곤란하게 만들고 또 특정 미디어에게만 부담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일단은 법률 체계를 개선해서 표시광고법에서 표시를만 남기고 광고는 좀 분리하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광고산업진흥법 안에 광고 조항을 좀 갖고 오는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업종별 광고 규제 법률을 좀 통합해야 돼요. 업종이 생길 때마다 80개 이르는 이 법률의 상당수가 업종별 광고 규제예요. 의료기기법이 그 코로나 때문에 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체외진단 의료기기법이 2020년에 생겼어요.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제가 거기에도 광고 조항이 내봤더니 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른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위임 조항으로도 충분하거든요. 뭐 표시광고법이든 기본 광고기본법이든 광고진흥법에 따른다 한 줄이면 될 것들을 이 법안에 다 넣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형식 규제에서는 방송 광고 유형은 이거는 이미 제한이 나와 있습니다. 3개. 프로그램 내 광고, 프로그램 외 광고, 중간 광고로 하고 네거티브 규제로 좀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5개 광고물도 지금 시행령에 17개로 되어 있는데 설치 금지하고 표시 금지 규정을 제외하고 유형은 시도지사 조례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안했고요.
내용 규제에서는 좀 내용이 많은데요. 광고 금지 품목의 개선에서 전문의약품, 의료 광고, 조제 의료, 주류, 사행산업에서 좀 광고를 허용해 주자는 의견이고, 방송 광고 시간대 규정에서 그 고열량 저영양식품에 대해서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로 되어 있는 것도 개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모델에서는 뭐 사용하고 있다거나 보장 공인의 표현은 여전히 금지하지만 추천을 하는 것은 좀 허용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을 했고요. 업종별 자율심의 제도도 좀 통합하거나 아니면 좀 표준화시키고 또 사후심의로 가급적이면 좀 넘겨서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거래 규제 개선에서는 지상파 미디어의 거래 결합 판매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서 일몰제를 적용해서 향후 5년 안에 차차 줄여나가는 방안을 제안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소방송사의 지원은 좀 별도로 강구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디어랩에서는 이종 매체 간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분야별로 아까 말씀드렸던 법률 체계 개선, 형식 규제 개선, 내용 규제 개선, 거래 규제 개선을 좀 요약한 하나의 슬라이드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광고산업은 규제 수에서 아주 힘겹게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모든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이나 합리성이 결여된 규제부터 우선 개선해보고, 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광고산업 성장에 좀 도움이 된다면 획기적으로 한번 시도해보자는 안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제는 해야만 하고요. 지금 80개 법령을 24개 부처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관련 정책과 제도 및 법령을 담당할 부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시은 교수님이 규제 전문가로서 아주 굉장히 다양한 광고 규제를 다 소개해 주셨고요. 현재 문제점도 아주 잘 진단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컨트롤 타워, 오늘의 뭐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정립에 대해서 박원기 박사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박원기입니다. 방금 그 500개가 아니고 실제로 표시광고법 들어간 게 제가 5분 남았다는 사인을 드렸는데 이 교수님이 500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표시광고법 들어간 게 제가 검색해 보니까 한 300개 넘었습니다. 300개 넘었다는 걸 정정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그래서 이 광고 산업을 잘 이렇게 좀 광고 산업이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떤 정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드릴 그 말씀의 내용은 이 정부조직법 그 개편 관련한 뭐 약간의 이론과 그다음에 이제 또 그 문민정부 이후에 현재 6개, 이 문재인 정부까지 6개 정부에서 이 광고나 미디어 관련 부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쪽을 주가 중심으로 이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광고 산업 컨트롤 타워를 이렇게 그 정립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동안에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 한 2010년부터 최근 한 12년간 이 광고 산업의 어떤 컨트롤 타워 관련 논의가 어떤 게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이 정리해 봤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 광고 업계나 학계가 얼마나 이 컨트롤 타워에 대한 욕구가 강한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먼저 그 조직 개편 관련 이론 부분인데, 그 토마스가 볼 때는 이제 그 조직 개편은 주로 이런 어떤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능률성, 경제성, 그다음 효과성 제고, 또 정치적 책임 및 통제, 뭐 의사결정의 참여 확대, 또 조직 내 전문가의 자율성 확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데 어떤 실질적인 그 정부 조직 개편의 그 목적은 이 정치적인 목적과 행정적인 목적,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대부분의 어떤 그 정부 조직 개편은 사실 이런 어떤 행정적인 목적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 예를 들어서 국정 철학의 어떤 상징성을 확보하거나 또 어떤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관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거나 아니면 뭐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거나 또 아니면 정부와 어떤 시장의 거버넌스 문제, 어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정부 조직 개편을 한다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이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부 조직 개편 때 세부적인 기준을 보게 되면
뭐 한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동질성과 차별성, 그 다음에 전문성과 보완성, 효율성, 연속성, 무공백성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동질성과 차별성은 이 같은 사물을 성질이나 내용이나 효과에 따라서 같이 묶고 다른 것은 분리하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어떤 그 기준이고, 이 두 번째 바로 이 전문성과 보완성 부분을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컨트롤 타워가 나오는데, 이 전문성은 업무를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처를 중심으로 통합해서 이제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완성은 이 전문성을 컨트롤 타워로 집중하고, 그 다음에 기관 간에 아니면은 그 상하 어떤 그 이 산하 기관 간에 어떤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직 개편이 그럼 언제 필요한가? 조직이 어떤 구조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때 조직 개편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보시면 관할권이 중복되거나, 즉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여러 개 부처가 나누어서 막 하고 있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그 반대로 어떤 관할권에 어떤 틈새가 있는 경우, 간극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어떤 기관의 이 과업이 지나치게 빈약한 경우,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또 그 반대로 어떤 특정 기관의 과업이 너무 몰리는 경우, 아니면 또 어떤 지나친 상호 의존, 너무 얽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지나친 자치, 또 어떤 그 권한의 어떤 분산, 이런 것들인데, 제가 볼 때는 이 광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실제로 보면 이제 광고 산업을 두고 지금 현재 4개 부처, 최소 4개 부처, 최대 한 24개 부서까지 이렇게 전부 다 이 광고 관련 정책이 이 분산되어 있다는 것, 사실 관할권이 지금 중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 최근에 그 이 디지털 광고가 전체 광고 시장에서 50%를 육박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제대로 어떤 그 규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보면 이 틈새가 있다는 것,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정부조직법 35조의 그 문화부의 업무 분장을 보시면은 문화산업에 이 광고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문화부가 형식적으로는 이 광고 산업을 총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 총괄하는 그 부처의 어떤 그런 그 위상에 비해서는 업무가 너무 어떤 그 이 과소하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이런 정부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미 벌써 이 3가지 정도에서 벌써 아마 이 광고 산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정부 조직 개편의 어떤 그 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 하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YS 정부, 문민정부 때부터 현재 문재인 정부까지 6개 정부에 대해서 미디어와 광고 관련 그 부처인 국정홍보처, 그 다음에 문체부, 옛날에 방송위, 방통위, 그 다음에 정통부 등의 어떤 그런 부처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그동안에 이 업무가 바뀌어 왔는지를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이 YS 때는 이제 문화부와 체육부를 통합해서 문화체육부로 확대 개편했고, 그 다음에 그 이 문민정부 때 이 정보통신 사업 체계를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최신부를, 그 우정 중심의 그 최신부를 이제 정보통신부로 개편해서 이 통신망 관리 업무나 또 이제 정보통신 및 그 방송기기 산업을 육성하거나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당시에 공보처, 이 국무총리 산하에 있던 이 공보처의 그 종합유선 방송 기능을 이쪽으로 이관시켰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공보처가 바로 이제 그 광고 산업을 이 진흥하고 있었는데, 공보처의 그 당시에 이 광고산업진흥국 내에 3개 과, 이 3개 정부 그 부처의 과가 이 광고 산업을 총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때 보면 우리나라 그 96년도 기준이긴 하지만은 그 국내 광고 산업 규모는 전체 GDP 대비 1.26%였습니다. 통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 세계 6위의 그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DJ 정부 때, 이때 그 외환위기가 이제 극복이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상황이었던 DJ 정부 때는 정통부는 변동이 없었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부는 이제 문화관광부로 개편되었고, 그 다음에 공보처의 그 광고산업 총괄 기능이 문광부로 이동했습니다. 그 당시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보처는 국정홍보처로 변화가 되었고,
그다음에 그 참여정부 때는 이제 정통부와 문화관광부와 그다음에 국정홍보처는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 이때도 역시 문화관광부가 광고산업을 총괄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진대재 장관이 이제 정통부를 이렇게 이끌면서 정통부는 이제 국내에서 명실상부한 그 IT 컨트롤 타워가 됐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랬던 그 정보통신부가 이제 MB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작고 유능한 실용정부를 지향했던 이 MB 정부에서는 이 정보통신부가 이제 해체가 되죠. 해체가 되면서 이 산업육성기능은 직영부로, 그 다음에 전자정부는 행안부로, 그 다음에 또 방송통신은 그 당시에 2008년에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했고, 그 다음에 컨텐츠 산업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렇게 이관이 됐죠. 이관이 됐습니다. 되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문화관광부는 이제 그 국정홍보처까지 협수 통합을 했는데, 이때 보면 그 코바코의 그 방송광고 거래 기능과 이 광고산업진흥 기능이 이쪽 방통위로 이동하면서 이제 그 문화부의 어떤 그 광고산업 총괄 기능은 사실 급속히 약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약화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창조 경제를 표방했던 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제 다시 또 이 정보통신과학기술부를 또 이 정보통신과학기술 분야에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 정보통신과학기술을 통합해서 그 당시에 그 거대한 부처인 미래부, 그 미래부를 만들어서 이 정보통신 분야의 컨트롤 타워를 다시 부활을 시켰습니다. 이 부활을 시켰고, 그 당시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일주제에서 그 설명이 되었지만은 사실 박근혜 정부 때 이 창조경제가 제대로 활성화되었으면 아마 광고 산업도 굉장히 발전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미래부 관료들에게 물어보면 사실 그 창조 경제를 담당했던 미래부 관료들조차도 창조 경제가 뭔지 제대로 설명을 못 하더라고 보니까요. 못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국내 광고인들도 이 아까 그 표에도 나왔지만은 이 창조 경제에서 광고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 국내 광고인들도 그 사실을 몰랐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 다음에 그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중기벤처부를 이제 이 중소기업청을 중기벤처부로 그냥 출범하면서 조직 기편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대로 유지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 방송통신융합 관련 이 정부조직법 이슈와 이 광고산업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은 원래 그 방송통신융합, 그 다음에 컨트롤 타워, 어떤 방송통신 분야의 어떤 컨트롤 타워 이야기는 사실 94년에 그때 공보처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는 이 제대로 이제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008년에 그때 이제 방통위가 들어왔는데 그때 윤석민 교수는 이 미디어 정책 패러다임을 이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했죠. 이 사회문화적인 패러다임과 산업 정책적인 접근, 이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어떤 공공성 지향적이고 이게 시장 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어떤 양쪽의 어떤 그 극단적인 패러다임이 있는데, 윤 교수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어떤 어떤 대립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정부에서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이렇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거다. 사실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인데 MB 정부 때, 그 다음에 그 뒤에 박근혜 정부 때, 또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아직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지금 어떤 철학적인 어떤 그런 그 접근도 안 되고 있고, 어떤 정책적으로 접근이 안 되고 있고, 어찌 보면 제대로 지금 현재 좀 이렇게 그 발전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래서 이 윤 교수는 다시 강조하기를 이 앞으로 이 정책 기구의 어떤 그 핵심적인 역할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미디어의 어떤 공공적 목표와 그다음 시장 효율성 간의 어떤 조화, 균형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보면 이제 지능 정책과 이 규제 정책을 구분해서 어떤 별도의 기구를 두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미디어 정책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 사실은요.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예,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그 미디어 및 정보통신 환경이 급변하면서 10BND 생태 체계가 이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서 이 충분한 어떤 시너지 효과를 그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향후에 어떤 정부 조직 개편에 분명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광고 산업 컨트롤 타워 정립과 필요성에 대한 부분인데, 원래 이 컨트롤 타워는 그 김상택 교수에 의하면은 정보통신 분야의 어떤 정부 조직 개편 때 자주 언급되던 은유적인 표현이다. 할 정도로 이 굉장히 어떤 정보통신 분야에서 컨트롤 타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컨트롤 타워가 상징하는 것은 이러한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MB 정부 때 이 해체되었던 이 정보통신 이 산업이 박근혜 정부 때 다시 컨트롤 타워로 이렇게 부활했지만, 미래부를 통해서 부활을 했지만, 문제는 MB 정부 때 분할된, 즉 방통위와 문화부로 분할된 이 광고 산업은 아직 그대로 지금 현재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대로 방치되고 있고, 그래서 이 광고 산업은 이 미디어 산업의 어떤 전방 산업으로서 미디어의 물적 토대가 되는, 즉 이 광고 재원이 미디어의 중요한 운용 재원이 되고 있는데, 또한 아까 첫 번째 주제에서 봤지만은 사회 문화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기능을 지니고 있는데, 이 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아주 체계적인 진행이 필요한데 현재 문화부는 그렇게 돼 있고 방통위는 현재 그런 상황이고, 사실 그게 현실인데, 그래서 또 이 와중에 보면 항상 정부는 보면 이 광고를 하나의 그 미디어 산업의 하부 구조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사실은.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심각하고, 그 결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이 정부 부처 간의 어떤 조정 능력이 현재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미약하고, 그 다음에 또 사업자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보면 지난 한 20년간 제가 광고업계에서 이렇게 연구도 하고 이렇게 있어 왔지만, 보면 이 광고 산업 정책이 정말 거의 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즉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 2007년에 그때 그 방송위 시절입니다. 방통위도 아니고 방송위 시절에 그 중간 광고를 도입하겠다고 입법 공청회까지 했거든요. 그때 했는데 그게 무려 14년이 지나서 작년에 겨우 도입이 됐거든요, 사실은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현재 방통위가 이 결합 판매 제도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지금 연구도 하고 연구반도 돌리고 여러 가지 또 노력을 많이 하는데 지금 안 됐거든, 사실은. 이게 보면 지금요.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게 현실인데,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이 헌재에서 결국은 이게 제소가 되어 있고, 아마 헌재가 결정하면 아마 강제적으로 이게 아마 해결될 것 같은, 어찌 보면 광고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어찌 보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실 그런 현상이 사실은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면 과거로 돌아가서 보면은 옛날에 그 이 광고 사전 심의 제도, 그 다음에 또 코바코 미디어 판매 제도, 이것도 보면 결국은 헌재가 결정하지 않아서 아마 아직도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광고 산업을 담당하는 부처가 헌재입니까, 그러면? 아니잖아요, 사실은. 분명히 보면은 방통위나 문화부가 분명히 있는데 헌재가 결정해야지만 이게 지금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면은 이게 무슨 이 광고 산업이 진행되고 하겠습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현실이고요. 제가 너무 흥분을 하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그 문체부와 방통위 업무를 한번 보게 되면, 사실 이제 문체부가 보면 이제 부산 국제광고제를 지원하거나, 그 다음에 또 글로벌 광고 인재 육성 사업을 이제 광고 청년협회를 통해서 하거나, 그 다음에 또 코바코를 통해서 청년 1인 광고 콘텐츠 창작자 양성 사업도 하고 있고, 코삭 어떤 대학생 그 광고 경연대회 코삭 이것도 하고 있고, 또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광고 자율심의기구에 이렇게 일정 부분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유공 광고인도 포상하고 또 광고 시장 통계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예, 작성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정부조직법 35조에 유일하게 광고를 그 산업진흥을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이 문화부가 보면은 이 현재 지금 아까도 여러 번 나왔지만은 이 광고 산업이 우리나라가 지금 7위권, 10위권 내에 들어가서 7위권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결국은 이 그 진흥의 어떤 물론 다양한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진흥의 규모나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거죠. 협소하고, 결국은 이 현재 문화부의 방송, 영상, 광고 이 세 가지를 담당하는 과에서 광고를 담당하거든요. 결국 하나의 계에서 광고를 담당하는 거 똑같은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다 보니까 사무관 한 분이 담당하시는데 바뀔 때마다
계속 그냥 업무를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문제가 지금 있는 거죠, 사실. 있고, 물론 이제 문체부는 어떤 이런 문제점을 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작년에 그때 이제 관련 연구도 진행하고 연구반도 하면서 또 활발하게 어떤 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아까 뭐 설명이 있었지만 문방위에서 지금 현재 관련 법률안이 지금 이제 발의되어 있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방통위를 보게 되면 방통위는 코바코에 한 연간 한 100억 정도의 기금을 투입해서 이제 미디어 다양성 조사 사업이라든가 중소기업 그 광고물 제작 사업, 공익 광고, 그다음에 광고 통계 조사 사업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사업은 100억 중에 보면 100억 중에 이 사업은 반드시 방통위가 하게 되는 법적인 사업입니다. 법적으로 한 50억 여기 투입하고 나머지 50억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중소기업 그 이 영상 제작 사업이라든가 공익 광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부 방통위도 보면 연간 예산 한 2천억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중 2천억 중에 한 5% 정도 투입한다는 거죠. 5%. 그중에 또 2.5%는 자기 본연의 사업이고 나머지 2.5% 가지고 지금 현재 광고 산업 진행하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요.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방통위도 어떤 이런 문제점을 이제 자각을 해서 2019년도에 그때 이제 법무법인의 연구 과제를 발주하고 했는데, 그 결과를 제가 보니까 모든 매체를 방통위 산하에 두고, 사실 이렇게 하려면 방통위 이름부터 바꿔야 되거든요, 지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어떤 그 그림을 그리고 뭐 광고 진행법을 제정하는 것을 검토는 했지만 아직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를 보게 되면 여기는 아예 그냥 뭐 개념이 없죠, 사실은. 광고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진행 의지나 어떤 이런 것들은 없고, 여기서 지금 현재 제가 보면 그 광고 통계 조사 작성 관련해서 지금 현재 문화부도 있고 이 방통위도 있거든, 사실은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그래 문화부나 방통위에서 광고 통계 조사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둘 다 국가 승인 통계입니다. 둘 다. 그러면 광고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통계를 봐야지만 이게 되냐 이거죠, 사실은. 결과가 다르거든, 지금요. 물론 방통위가 지금 현재 이 방통위가 이 조사 사업에 지금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과기정통부에서 예산을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 사실은요. 김주식 팀장 맞죠? 네, 한쪽 그게 지금 현재 이런 어떤 그 굉장히 이상한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런 것만 보더라도 현재 그 광고산업 진흥 관련해서 우리가 뭐 어떤 정부에서 어떤 뭐 지원을 요구한다. 지원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광고산업 규모로 생각하면 당연히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그동안에 이제 광고산업 진흥을 이 광고산업 진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제 뭐 정부가 나서면 또 규제할까봐 우리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렇게 뭐 대처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제대로 국내 광고산업 규모에 맞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정부의 어떤 진흥 책임이 분명히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2010년부터 작년까지 한 이 광고 산업 진흥을 해야 한다. 어떤 이런 쪽에 대한, 그 다음에 또 정부 부처가 이렇게 그 분산되어서 문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쭉 찾아보니까 대략 한 12건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은 것만 12건이 실제로 하면 더 될 것입니다. 더 되는데 찾아보니까 2010년에 그때 이제 전파진흥원의 그 박성철 박사는 보면은 뭐 이런 주장을 했었고, 충남대 이성선 교수도 보면은 뭐 그 코바코가 그때 이제 문화부에 있었으니까 그때 보면은 이미 그 어떤 분할된 어떤 이런 구조가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광고단체 연합회 옛날에 그 이순동 회장님께서도 보면은 이미 이때 보면 이제 컨트롤 타워를 설립해야 된다. 이제 컨트롤 타워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때가 처음 나오더라고 보니까요. 이때 처음 나왔습니다. 나오기 시작했고 2013년에 처음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오늘 사회를 보시는 이수봉 교수님도 이제 광고계 동향을 통해서 이런 어떤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했었고, 그 다음에 또 키스트의 황 박사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었고, 다 보면 전부 다 그 거버넌스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심지어 보면은 그 정광방송협회 그 쪽에서도 보면은 5개 광고도 보면은 5개 광고도 정부 부처가 분산되면서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타워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제기했었고, 그 다음에 또 그 앞에 설명이 되었지만은 그 재작년에 그때 이제 3개 주요 단체에서 이렇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
분산된 어떤 광고 담당 어떤 이런 그 부처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계시는 회장님도 보면은 이제 작년에 중앙일보 기고를 통해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주장을 하셨고, 그 다음 오늘 또 발제하신 김경희 교수님도 또 총연합 세미나를 통해서 또 이 법률안 제안을 또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또 좀 이따가 지금 오시겠지만은 그 이희복 교수님도 오늘 그 토론하시는데, 이 교수님도 보면은 그 이 광고학회 세미나에서 이 독임 부처로 꼭 좀 이렇게 만들어 달라 하는 그런 그 주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 연말에 그때 이제 민주당 안정상 그 수석 전문위원은 가칭 그 한국 미디어 정책학회에서 가칭 미디어 커뮤니케이션부를 만들어서 미디어 관련 그 산재되어 있는 모든 업무를 전부 다 통합하자 하는 부분을 그 제안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국민의힘 미디어 특별위원회에서도 보면은 그 앞으로 그 차기 정부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방향의 축은 이 산업진흥과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미디어 관련 부처를 일원화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광고 산업 컨트롤 타워 정립 문제는 비단 그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2010년 이후에 광고 학계나 업계에서 꾸준히 이렇게 그 제시되어 온 사실인데,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어떠한 그 검토나 어떤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찾아보니까 현재 어떤 그런 거버넌스 체계가 바람직하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나 연구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없었고요. 그래서 이 차기 정부 그 정부 조직 개편 때는 이러한 어떤 그 광고 업계와 학계 요청이 반드시 좀 받아들여지기를 저는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